자, 2022년 9월 6일 화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망가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우님, 정다빈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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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우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한가하죠. 네. 바쁘지 않고요. 한가하고 특별한 일 없고요. 네. 그냥 만화책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살고 만화 그려야지 되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부러워. 근데 이게 노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본업도 다 있고 이제 돈 버는 것도 다 하시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은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집에서는 그냥 아내랑 같이 시간 보내거나 그냥 각자 할 일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나이 때 다른 친구들보다는. 부러워. 진심으로 나온 말이었어. 글쎄요, 성희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많이 벌리셔서 그러지 않나. 아무튼 요새 날씨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태풍도 왔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었고 저도 이제 장염이 왔었고요. 잠도 요새 좀 잘 못 자기도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이유는 이제 주말에 막 이렇게 늦게까지 만화 보다가 잠을 안 자가지고, 이런 일 때문이긴 하지만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컨디션 좀 안 좋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할 맘도 줄어들고 해서, 다시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좀 깨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리고, 선선해지고 하니까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가 요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도 뭔가 좀 해야 되는 어떤 미션들, 만화 수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끝나고 나면은 같이 요가 배우고 좀 마음 편하게 또 운동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과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이제 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청취자분들께서 뭘 사과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방송에 아마 그 편집된 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밥 먹자 이런 얘기 한번 밥 먹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극클럽 모임하기 전에 밥 먹읍시다 이랬더니 처음에 전우님이 시간이 안 된다.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반차 쓰고 나오면 되지 않겠냐. 이러니까 조원님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젠 그젠가요? 일요일에 지나가는 일요일에 또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들이 연습이 덜 됐다. 금요일에 모여서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서 그것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전우님과 다빈님과 사교 모임 하기 전에 밥 먹기로 했던 저녁 약속을 까먹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놓거든요. 항상 기록을 해놓고 스케줄표를 켜놓고 항상 사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써 있었고 저는 이미 합주실에 가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전화 오지 않았던 다빈님한테 전화가 오고 다빈님한테 전화 오면 이거 진짜 좆됐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연락 오실 분이 아닌데 연락 오고 전우님 문자 오고 망가다 카톡방 난리 나고 그래서 뭐지? 내가 뭔가 큰일 있나? 어디 가봤더니 내가 그 일정을 까먹은 거야. 그리고 전우님은 이미 성수에 도착을 했어. 네. 반차를 쓰고. 반차까지는 아니고 조금 일찍 나온 거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고 좀 일찍 나온 거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찬스를 한번 쓴 거잖아요. 어쨌든 사내에서. 근데 사정을 그렇게 구하고. 됐어. 내가 그때 얼마나 땀이 났는지 진짜. 저도 참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고. 다행히 전우님이 화가 많이 나셨을 텐데 그래도 화는 안 났어요. 네, 그래요? 작가님이 그러신 적이 이제 처음이 꼭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은 진짜 죄송했어요, 진짜. 좀 난처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사정이 있거나 뭔가 비벼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니고 제가 그냥 까먹은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일단 사과드립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 네. 밥은 제가 두 분 모시고 오마카세 한번 쏘겠습니다. 오마카세를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그래요? 엄청 저희만을 위한 요리가 펼쳐지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모시도록 와.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두 분 입에 오마카세를 쑤셔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하고,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사과를 드리고, 조만간에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죠. 너무 이렇게 사고하시니까 네. 제가 더 이렇게 좀 골리기가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되네요. 아니, 넘어갑시다. 네. 방송에서 네. 인증을 하신 거니까 또 이제 나중에 성주 작가님이 어떤 거를 사주셨다라고까지도 나중에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진짜 오랜만에 성수 작가님이 또 작품을 골라와 주셨는데 네. 이제 어떤 작품을 추천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이번 주에 소개할 만화가 뭐냐면 다나베 세이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에모토 나오 작가가 그린 바로 이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제 다빈님이랑 전우님이 이때까지 쭉 만화를 골라오셨잖아요. 네. 즐겁게 보고 즐기면서 날로 먹고 있었는데 방송을 속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 뭔가 이 타임 중에 한 개 내가 내어놓지 않으면 이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방송에서 라는 얘기가 들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또 두 분처럼 덕력이 높지 않아서 우리 컨셉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지만 네. 소개해주면 재밌을 것 같은 만화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어떡하지 이러다가 요새 좀 파고 있는 만화는 또 올드한 만화야. 제가 요새 데지카 오사무 시절부터 이제 스게 요시하루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올드하잖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던 차에 갑자기 이 작품이 좀 떠올랐어요. 이 작품은 소설도 있고 영화로는 정말 크게 흥행했고 그리고 그게 또 만화로 나왔으니 그걸 함께 서로 아는 만큼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같이 해서 좀 미디어 믹스 개념을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선정해 왔습니다. 이 작품. 제가 이 이 만화를 보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제가 거의 한 20년 전, 약 20년 전, 2003년, 4년쯤에 봤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시절에 어떤 그 감성이나 상념들을 그 영화가 좀 약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거를 다시 다루자라고 했을 때 뭔가 좀 약간 좀 복잡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영화를 사실 어릴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은 그 공포 영화 이렇게 많이 보고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 공포 영화도 저는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전에는 이제 홍콩 영화를 많이 빌려봤었어요.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누나들이 뭐 영국 원색이나 이런 홍콩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봤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늦은 타이밍에 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좋아하던 거는 이제 주성치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때 주성치 매니아로 되게 열심히 살았었고, 어떤 이런 그 비디오를 많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빌려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몰두해서 보게 된 게 일본 영화들이었어요. 일본 영화가 이제 그때 90년대 말에 이게 이제 개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중문화 개방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들이, 뭐 만화들은 그전부터도 이제 계속 수입되고 있었는데, 영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 뭐 유명한 영화들 몇 개가 이제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도 좀 인기 있었던 게 있고, 비디오점에서 좀 나름대로 찾아보게 됐던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또 좋아하게 된 감독이 기타노 다케시예요. 근데 이제 기타노 다케시 영화가 제가 한국에서 보던 영화나 또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랑 되게 다른 느낌들이 있고, 뭐 꼭 기타노 다케시뿐만이 아니라 약간 일본 영화 자체가 좀 이런 감성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끼면서 이거 좀 나랑 좀 잘 맞는 감성인데라고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뭐 러브레터라든가 또는 이제 뭐 러브레터. 뭐 쉐리 댄스라든가 워터보이즈라든가 모라차자 스모프 뭐 이런 것들 유명한 영화들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나왔었고, 대중적인 영화들이고 가족 영화들이고 또 이제 약간 좀 파티스러운 이런 영화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좀 더 많이 소개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대중적으로 좀 인기 있던 영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시절에 일본 영화를 좀 이렇게 자주 보게 되지 않나.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도 또 이제 일본 영화 좋아한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은 90년대는 일본 어떤 문화들, 컬처들의 전성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애니메이션도 그렇고요. 뭐 영화들도 그렇고요. 뭐 만화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 시절에 지배당했던 이제 저도 뭐 한 사람이었고, 조제는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봤던 영화고요. 그 시절에 이제 인터넷 뭐 클럽박스 이런 걸로 오랜만에 듣는다. 이렇게 영화가 네, 좀 이렇게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좀 이제 매니아들이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고 하던 때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국내 개봉하기 전에 더 일찍 봤었어요. 개봉은 아마 이게 그 2004년쯤에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때쯤에 이제 군대에 가 있을 타이밍이고, 그 전에 뭐 아직 약간 군대 가기 전 시기인데, 이제 군대 가기 전이니까 이 기분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울하고 가기 싫고, 뭐 학교 생활은 이제 또 친구들 이미 많이 이제 군대 간 상황에서 좀 재미없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감성이 좀 별로일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뭔가 좀 일본 영화들 중에서 B급 감성인 영화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절에 이제 조제를 만나게 됐고, 조제 그 영화를 만나게 됐고, 그 시절에는 되게 마이너한 감성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좀, 저는 좀 이게 다시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는데, 역시 마이너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유명해지는 것을 보고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나? 러브레터나 어떤 이런 이전에 인기가 있었던 일본 영화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인기가 있었던 맥락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정말 열심히 열렬하게 찾아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국내 감독들도 뭐 영화들이 명작들이 이제 막 2003년, 2004년 이때쯤에 막 쏟아지던 때잖아요. 막 올드보이나 살인의 추억, 뭐 이런 영화들이 그 당시에 나와서 극장에서 이제 보던 때고, 뭐 CGV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CGV 널려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조금씩 뭔가 중요한 스팟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확장하기 시작하던 때고, 그래서 약간 그 놀러 가는 느낌으로, 지금은 그냥 뭐 이렇게 시장 가는 느낌으로 가지만 그때는 뭔가 좀 그래도 데이트하러 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찾아가던 데고. 경건했지 그때는 그쵸. 네, 나름대로 야 가자라고 이렇게 같이 시간 잡고 이렇게 가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되게 흔하게 익숙하게 많이 보던 때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많이 봤고, 뭐 방학 때도 매일 한 편씩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기도 했고, 이랬던 시절이 한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왓챠 뭐 이런 걸로 리뷰 같은 거 이렇게 평점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가 사실 저도 꽤 이게 많거든요. 1000개 넘는데. 어머. 근데 그 시절에 거의 다 봤었어요. 이 영화들은. 그래가지고 뭔가 어떤 좀 쌓여있는 부분들은 딱 그 시절의 그 느낌들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보죠. 뭐 아내랑 데이트하러 나가는 거 아니면은 영화 사실 거의 안 보고, 아내가 뭐 보자고 하면 보고, 넷플릭스나 OTT에 영화 막 재밌다고 하는 거 열려 있지만은 실제로 보게 되는 거는 유튜브에서 한 10분짜리로 영화 소개해주는 영상들 보는 정도죠. 네. 정말 많이 멀어진 느낌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영화를 보자라고 할 때도 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미 봤던 영화를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했던 느낌도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금은 일본 영화들 자체에 대해서 기대가 거의 없거든요.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이 뭐 이렇게 영화 찍었다 하면은 그래도 한번 봐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본 뭐 다른 영화들은 사실은 뭐 전혀 관심 없는 수준이고, 뭐 나온지도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영화에 정말 관심이 없어진 게 맞죠. 뭐 기타노 다케시나 주성치가 뭐 감독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도 지금 뭐 큰 관심이 없으니까. 저도 근데 그 전우님 말씀해주신 걸 좀 동의하는 게 약간 가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극장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극장에 한번 가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한 200명이랑 같이 봐야 돼. 요새는 극장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들어가는 그 당시엔 꽉꽉 찼거든요. 맞아요. 그런 뭔가 집중되는 태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가 돼서 막 영화가 널려 있잖아. 그리고 그쵸. 네. 내가 다 볼 수 없어. 아무리 열심히 봐도 다 볼 수 없다는 그게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누가 이제 주변에서 재밌다고 하거나 유행이거나 아니면 좀 안상한 토마토 이런 거 골라서 보거나 이런 느낌이라서 좀 요새는 전체적으로 대중문화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개성이 사라져요. 그 작품이 유명하더라면 다 그 얘기만 하고 있고, 뭐 그런 지점이 좀 아쉽긴 한데, 여튼, 다빈님은 조제 호랑이 네. 그리고 물고기들이 엄청 인기 있을 때 생존에 계시긴 했죠. 사실 네, 태어나셨나요? 그렇죠. 생존에 있었습니다. 네, 생존에는 계셨는데 이제 기억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네. 보지 않으셨어요? 영화나 만화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름은 이제 유명하잖아요, 영화가. 그래서 이름은 되게 자주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이번에 처음 봤고, 재작년에 애니메이션이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었는데, 이번에 이거 하게 돼서 작화를 찾아보니까 아마 만화판하고 애니메이션판이 같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도 거의 비슷할 것 같고, 작화도 비슷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니메이션 안 봤지만 만화도 보고 안 봤던 영화도 보고 약간 교양 쌓은 느낌으로 좋았죠. 애니메이션이 있는 줄 몰랐네. 애니메이션 이거랑 작화 똑같아요. 본즈에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똑같은 데서 했구나. 나중에 이 작가 관련해서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서. 네. 어쨌든 그러면 전우님은 조제 영화 네. 어쨌든 그때 감성을 떠오르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본 거 말 지금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좀 듣고 싶은데. 그 영화를 안 보려고 했어. 그냥 15분짜리로 유튜브에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셨어요, 실제로. 네. 너무 뭔가 찜찜한 느낌? 안 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아내도 안 봤다고 하길래 한번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고요. 당시에는 그래도 분명히 재밌게 봤던, 그리고 이제 되게 좋은 느낌으로 봤던 영화가 맞았고, 이번에 이제 뭐 다시 좀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예측 가능하지 않나? 너무 익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긴 했는데 역시 오랜만에 본 거다 보니까 그냥 완전 새로 그냥 다시 본 거에 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냥 대강의 어떤 맥락, 흐름들만 기억이 있지. 이런 장면이 있었나? 주인공이 이런 놈이었나? 할머니는 저런 얼굴이었나? 조제가 이런 여자였나? 약간 이 정도로 약간 놀라는 지점들이 또 있었고요. 약간 낯선 느낌, 튀는 느낌들이 발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당황스러운 느낌들이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때는 저 그냥 혼자서 봤던 건데, 아내랑 같이 이걸 보다 보니까 뭔가 좀 당황스러운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좀, 있었는데, 약간 뜬금없이 노출씬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같은 시대라면은, 또는 이제 지금 영화를 만들거나 한다면은, 굳이 이런 장면 안 낼 것 같고, 당연히 없을 법한 장면들인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에 일본 영화들에는 약간 뜬금없는 그런 장면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도 이제 다 보고 나서는, 특히나 이거는 저는 이제 후반부에 어떤 그 흐름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후반부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계속 안 좋은 얘기 쭉 하다가 갑자기 좋았다 이런 이 얘기하려고 그렇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유 자체가 마지막이 이게 참 좋은 영화다 보니까 네네. 끝까지 이제 다 보고 나니까 역시나 다시금 좋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화를 먼저 보고 둘 다 안 봤으니까 만화를 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영화로 넘어갔는데 이게 만화하고 영화하고 결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 제목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인데 그 제목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물고기도 네. 만화에서 하고 영화에서 하고 완전 다른 걸로 등장해서 그래서 저는 아예 약간 개별적인 독립된 작품을 보는 기분으로 만화랑 영화를 볼 수 있었고 일단 제가 러닝타임 영화를 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러닝타임이 2시간 가까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틀어놓고 약간 잠깐씩 딴짓을 해도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었고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전우님이랑 사교 콜라보 끝내고 나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엄청 일본스러운 감성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그 일본 감성 그 자체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끝까지 다 보긴 했지만 엄청 슬프다거나 가슴이 아프다거나 하는 건 없었고 저도 이제 후반부가 조금 좋았다 그 정도의 감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2주 연속 별로라고 하고 있는데 저 한 번 더 물어봤었잖아요. 다빈님한테. 리트킬리우스가 그렇게 별로냐? 네. 진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사교 클럽에서? 네. 저희 이제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저도 그때 조금 일찍 가서 네네네. 저랑 이제 전우님하고 이재민 평론가님하고 있었는데 조용히 계시다가 저한테 대뜸 근데 리틀 케이오스가 그렇게 별로였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그거랑 조제 어떻게 봤는지도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다빈님 자꾸 네. 열심히 물어봤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 주변에서 유행하면 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막 누가 이렇게 보라고 추천해서 보는 편이 아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나한테 온다 봐야 될 작품이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끌리는 순간이 있잖아. 그때 봐야 되거든. 그래서 당시엔 안 봤어요, 솔직히.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목 잘 지었다. 이거는 이 제목을 보고 이 영화를 아는 척 하려면 이 영화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야. 호랑이가 뭔지, 조제는 사람 이름 같은데 물고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 내용을 러브레터라면 러브레터 주고받는 내용이겠지. 뭐 있는데 그 영화 제목 보면서 이거 제목 잘 지었다라는 생각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가 있었고 그리고 한번 재개봉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얼마 전인데 찾아보니까 좀 몇 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한번 봤어요. 그때는 봤는데 왜냐면 재개봉할 정도라면 그냥 유행이거나 재밌었다 이게 아니고 뭔가 그 작품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꾸준히 그 사람들이 노크를 하기 때문에 재개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고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때 시대 보정을 하면서 당연히 봤죠. 시대 보정을 하면서 보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근데 그 작품 볼 때도 그렇고 이번에 만화를 먼저 보고 나서 추천할 때도 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건 전체 정리할 때 좀 말하기로 하고 저는 영화보다는 전 만화가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일본 감성 그 로우톤의 네. 감성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서도 웬만하면 제가 흥미를 느끼고 보려고 하는데 뭐랄까 모르겠어. 제가 근데 영화가 의미하는 그 영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바는 충분히 알겠어서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 얘기해 볼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찾는 사람들의 이유를 알겠다. 어느 지점에서 자기 인생에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계속 찾는지 알겠다라는 지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랑 만화랑 아마 그 감상하신 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많이 심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제 영화를 먼저 알았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번에 다시 봤을 때 좀 튀는 부분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영화 쪽에 좀 더 애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지. 맞아. 네, 만화를 어쨌든 영화를 보기 전에 만화 먼저 보고 다시 영화를 봤던 건데 만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평가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작품으로 봐주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제가 그냥 자꾸 뭔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초반에 표지 딱 봤을 때부터 뭐 너무 귀여운 어떤 이런 순정 만화 그냥 표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나라 웹툰 같은 느낌인데 그냥 평범한 어떤 이런 인상의 귀여운 여자애가 있는데 애가 조제라고? 내 기억 속의 조제는 이러지 않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말투도 이제 어쨌든 저는 그 조제라는 캐릭터가 이번에 우영우도 웹툰화 됐을 때 그 우영우라는 어떤 그 독특한 캐릭터의 말투 같은 게 캐릭터성을 되게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조제도 그런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캐릭터를 상징하는 게 외모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격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화다 보니까 그런 말투라든가 또는 이제 표정들부터가 그냥 평범하게 귀여운
그래서 그냥 말괄량이 정도의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이 아이가 어떤 장애가 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깊이가 있는 우울감이나 어떤 상처를 겪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지가 않았고요. 뭐 남자 주인공도 이제 마찬가지였어. 되게 뭐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기고 건실하고 목표도 확실하고 방황이라는 것을 딱히 모르는 모범생 캐릭터였나? 역시 아니더라고요. 영화는 분명히 그렇지 않았는데 만화에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시대의 인물들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예전에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그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황하는 뭐 청년의 캐릭터들이 또는 이제 어떤 절망이나 삶을 표류하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들이 꽤 사실은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뭐 네 멋대로 살아라 라든가 뭐 이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들 맞아. 보면은 그런 방황하는 캐릭터들이 사실은 많았던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 별로 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목표가 그냥 각자의 목표가 좀 뚜렷하게 있지 서로 다를 뿐인 거지 방황하는 이런 느낌은 좀 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차이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좀 비교하면서 나는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라는 느낌이 자꾸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만화를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캐릭터들 자체는 그 자체로 매력이 없진 않았고 또 이제 그 둘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이제 그 만화 속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좀 더 행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더 주도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야기의 구조상에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거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게 이것도 또 이제 약간 어쨌든 좀 새로운 느낌이기도 했고 제가 예상하고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복시킨 거니까 이런 것도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동하는 이런 포인트도 분명히 있었고 괜찮게 느껴지는 이야기였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재밌었다라고 생각됐고 뭐 저는 이제 사실 좀 뭐 이런 거 만화나 영화나 다 보면서 잘 우는 편인데 찔끔 또 이렇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괜찮게 마지막에 좀 봤거든요. 감동 포인트가 있지 이 작품. 네. 근데 이게 조제라는 그 이름을 빌리지만 않았다면 더 괜찮게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저한테는 이게 조제 그리고 호랑이 물고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만화나 애니메이션만 그냥 알고 그것만 본다면은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영화를 알고 영화의 어떤 기준점을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이거를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있는 그대로 이게 충분히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전우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한 게 만화판을 일단 보면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왔을지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 만화가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 잘 살려서 그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원래 유명했던 그 영화의 팬이라면 작화가 너무 귀엽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에서 사랑받는 그 귀여운 그림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아쉽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전우님이 말해주신 어떤 조제의 표정 연기나 츠네오의 표정 같은 거나 감정 표현이 그 되게 앳된 얼굴에 입혀지게 되는데 그거랑 영화에서 배우들이 보여준 연기랑 살짝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 원작 스타일이 되게 우울하고 담백하고 또 건조한 스타일인데 만화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촉촉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체하고 분위기를 좋아해서 영화는 안 봐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찾아봤다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전우님처럼 영화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만화를 보게 된다면 조금 일단 작화에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었고 근데 저도 영화나 이제 원작이랑 분리해서 보면 감성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 못 그렸다고 느꼈다거나 재미가 엄청 없었던 건 아니고 이 만화만 이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이랑 이게 같이 제작된 걸 보니까 애초에 이게 조금 더 가볍고 조제와 츠네오가 맺어지는 과정의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이 만화판 같은 경우는 원작에 충실한 재현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게 아니라 이 기존 소설이나 영화 팬층 말고 새로운 수용자들의 유입을 조금 고려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이런 귀여운 그림체로 그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의문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했고, 근데 좀 네. 요즘이 과거에 비해 좀 더 목적 지향적인 그쵸.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하면 되지. 이게 너무 극렬하게 딱딱딱 얘기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정보가 엄청나게 널려있고 찾아보면 바로 찾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루 네이트판은 너무 옛날이다. 어쨌든 SNS나 이런 데 보면은 남들의 굉장히 안 좋은 비극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닐 거야라는 아니다라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이미 다 습득이 돼 있는 상황이면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분위기보다는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는 분위기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방황하는 캐릭터를 보게 되면 공감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거지. 방황하고 있을 틈이 없죠, 요새는. 맞아.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만화의 어떤 엔딩이 저는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라서 기분 좋게 끝나는 느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그 전형적인 어떤 그림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 이런 게, 해피엔딩이면은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느낌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헐리우드, 이런 전형적인 블록버스터들도 좀 그런 느낌들이 있고. 러브 앤 패밀리. 네, 독자들이나 관람자들이 바라는 거긴 하죠. 이야기를 이렇게 경험할 때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게 되죠. 주인공도 뭔가 고생한 보람이 있으면 좋겠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남녀가 나오면은 맺어졌으면 좋겠고, 일단 맺어졌으면 또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되기가 되게 힘든 것들이잖아요. 확률도 낮고, 네. 성공하거나, 연애, 결혼, 다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 자기 마음대로 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맺어지기도 어렵고,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로맨스물들, 그런 현실들을 초월해서 기대와 환상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장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맨스물 자체는 목적성이 분명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되기 위한 장애물로만 존재하지, 사랑이 어쨌든 성립되는 그 결론은 변하지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그 영화 조제는 로맨스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맞아요. 로맨스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주인공들이 그 맥락 속에서 만들어낸 그 특별한 감정을 관객들에게도 날 것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드라마 영화였고요.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다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 상황에 처한다면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나라도 저렇게 느낄만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스네어랑 조제의 어떤 그 경험하는 감정의 서사들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우리 마음의 복잡성을 좀 늘려주는 그런 자극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화는 사실 그런 요소는 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딱 로맨스의 장르에 맞는 그런 만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목표는 이미 기획 때 정해져 있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장애물이 대단한 게 있기가 어렵고, 또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둘을 필연적으로 묶어주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만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피엔딩을 위해서는 어쨌든 어려움들이 반드시 다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들 역시 쉽게 좌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애초에 이런 거를 극복할 만한 강한 사람들이어야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딱 접했을 때 로맨스에 충실한 만족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운이 약간 좀 다른 작품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여운이고요. 이 작품만의 어떤 특별한 여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소재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이런 주제적으로 비슷한 장애를 가진 상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차원의 파고든 만화가 이미 있거든요. 목소리의 형태라고 거의 완벽한 작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제는 그런 뭐 이런 거에 좀 도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고 상품으로서의 목적으로 탄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뭐 좀 말을 길게 했지만은 다빈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맥락이랑 저도 비슷하게 저는 이게 이 작품이 말씀하셨던 거죠. 그 영화 표지에 보면은, 이 작품 표지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제작위원회가 감수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표지에, 이북에 보면은. 그래서, 이 제작위원회가 감수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만화라는 거잖아. 웬만하면 그냥 원작자한테 소개받으면 되는 건데, 제작위원회가 있다는 거잖아, 아직도.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런 얼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형의 얼굴을, 이런 그림체를 해서도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다라는 지점들이 좀 있었고, 저는 그 감상이 먼저 들었어요. 표지 보자마자 제작위원회 이걸 감수한다고? 아직도?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감수회에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일본은 영화 산업이 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막 끼어있는 뭔가가 되게 많아가지고 실제로 맞아요. 감독이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을 아무리 영화가 대박이 나서 수익을 이렇게 내더라도 실제로 감독이나 배우들이 가져가는 이 수익이 뭐 10%도 안 되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가져가냐? 그 영화 제작위원회. 네. 그래가지고 뭐 라이센스나 또는 이제 영화 관련된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거기서 돈을 대부분 가져가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내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자기네들이 나눠 갖고 또 이제 관련된 뭐 업계나 뭐 영화계나 또는 이제 뭐 극장이나 이렇게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다 보니까 감독들이 또는 이제 배우들이 영화를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기가 어렵고 그냥 다작하는 질적인 어떤 향상보다는 여러 개를 그냥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일본 영화들이 질적으로 계속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거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그 맥락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벤트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위원회가 좀 더 이렇게 파워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뭐 유명한 영화라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컨텐츠일 뿐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영화는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뭐 영화가 우리나라 뭐 감독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대박난 영화가 있으면은 감독들도 실제로 이제 대박이 나기도 하고 뭐 이제 배우들도 그만큼 뭐 대박이 나기도 하고 뭐 잘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구조가 당연한 건데 헐리우드처럼 일본은 약간 그렇지가 않고 컨텐츠가 그냥 최대한 계속 여러 번 자꾸 언급되고 생산되고 리메이크되고 약간 이게 더 크지 않나 뭐 약간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작가가 과연 원한 리메이크일까? 뭐 이런 뭐 컨텐츠의 어떤 생산일까? 뭐 이건 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의문이 좀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쨌든 저도 만화책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나쁘진 않았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거를 또 이제 영화를 보실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엔딩을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또 약간 각별한 느낌이 다시 한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금 이거 만화랑 영화를 보면서 그 엔딩에 대한 이런 비교를 해봤을 때 저한테 이 영화 엔딩이 되게 각별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저에게도. 왜냐면은 어릴 때 제가 이걸 봤을 때도 그런 그 심정을 느꼈는데 그때는 좀 더 제가 공감하는 심정에 가까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영화 엔딩 뭐 스포일러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긴 어렵지만 좀 제가 이제 추상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관계에서 도망쳐간 이의 어떤 비겁함 그리고 그러면서도 애달픈 어떤 심정들이 되게 절절하게 드러나는 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감정의 복잡함 속에서도 서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어떤 그런 인간관계 또는 이제 연애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주인공들이 다 성장했고 또 이야기가 끝났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성장을 더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우리 그냥 그 관객이나 독자들처럼 관객이나 독자들도 결국에는 성장을 더 해나갈 거는 확실하니까요. 엔딩이나 이런 거를 보면 영화에서 성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화 보는 내내 이제 그 여주인공은 혼자 못 살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모든 그 주변인들도 그렇게 보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별을 겪게 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실현되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남자 주인공도 되게 넉살이 좋고 매사에 진지하지 못한 어떤 이런 어떤 그 좀 캐릭터가 만화랑 되게 다른, 영화 속의 츠네오 남자 주인공은 만화랑 되게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방황하는 그런 인물상을 보여주는데 인생이 직면을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언제 진지하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 더 진지하게 뭔가에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면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사실은 직면을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본인의 모습을 최소한 깨달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면서 오열을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성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둘의 관계가 밑거름이 되어서 각자가 더 단단한 이가 되어가는 그런 묘사를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삶에 적용될 만한, 우리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런 관계를 해나가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좀 더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인생이니까요. 근데 이제 만화판의 주인공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의 어떤 그런 성장보다는 딱 환상으로 끝나는 그런 지점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그 신데렐라 백설공주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질 부분이 과연 있을까? 둘이 여기서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 말고가 더 있을까? 그게 거기서 내려오는 것밖에 사실 있을 수가 없죠.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 연애 아무리 막 이렇게 좋고 해도 우리가 언젠간 겪거든요. 이별을 겪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이 그 연애의 해피엔딩이냐? 엔딩이 아니죠. 네, 과정이죠. 계속 또 관계를 해나가고 뭐 또 자녀를 낳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과정이라고 지금은 저는 100% 생각을 해요. 20년 전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막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은 다 대부분의 유부남, 유부녀들, 지금 이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도 청춘 때 누군가 만나서 애틋하게 사랑을 했고, 뭐 그 사람이랑 너무 사랑을 했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또,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누구랑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애가 성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저는 로맨스적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지는 거를 상상하기 힘들어서 저는 이게 그냥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작품을 잘못 가져왔어.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었던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만화판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이 나이가 됐고 시간을 많이 겪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은 그 시절에 20년 전에 제가 봤을 때 또 뭐 다르게 생각했겠죠. 되게 또 재밌게 봤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이거를 지금의 20대들이 본다면 또는 10대들이 본다면 좀 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환상이 필요하잖아요. 10대 때, 20대 때는 이런 게 없이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연애 못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의 20대나 뭐 10대인 사람들이 봤을 때, 영화를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떨까? 여기 20대 한 명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20대는 아무래도 좀 더 이 감성이 만화 속의 감성이 좀 더 당연히 인기를 끌만 하지 않을까. 저 20살 때도 80년대 그 감성들을 이해 못하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영화를 또는 지금 만화를 보는 2000년대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다비님한테 제가 그때도 너무 열심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뭐 재밌었는지.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다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20대인 저의 대답은 20대도 20대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 중에 고르자고 하면 영화 쪽을 고를 텐데, 제 친구들 중에서 두 개를 보여주고 둘 중에 뭘 고를래 하면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만화를 좀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호불호? 세대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나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소설이 영화화되고 영화가 또 애니메이션화되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찾아봤는데 한국에서도 그랬죠. 이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한지민, 남주혁 주연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리메이크를 일본이 진짜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되게 이게 반대 케이스긴 한데, 제가 만화가 영화화된 케이스 중에서 요시다 아키미 원작의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아까 전우님이 말해주신 고라이다 히로카즈 감독 거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히로세스즈라는 배우를 좋아해서 봤는데, 요시다 아키미 만화가 이제 내용 면에서 영화적인 느낌이 되게 짙은 편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만화를 영화화한 거는 참 좋은 선택이었다 싶은데, 이제. 좋은 원작과 좋은 감독이 만나면은. 그쵸. 네. 그리고 원작이 9권이라서 생략된 부분이 영화판에 되게 많은데도, 이 선택과 집중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영화만 봐도 크게 아쉬움이 없다. 이쪽을 좋아할 사람도 굉장히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제, 리메이크된 한국 영화를 리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근데 이제 역시 일본에서 제작한 이 영화판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서 그때 잠깐 든 생각이, 이 조제라는 소설 원작을 기반으로 너무 많은 걸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 이거를 지금 영화로 한번 만들고 영화 대박 쳐가지고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만들고 만화 만들고 한국에서 또 리메이크 영화로 하고, 이게 살짝 뇌절처럼 엄청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아까 전우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조제 타이틀 없이 했으면 또 달랐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영화나 소설이나 뭐 만화든 뭐든 좋아, 여기서 가지고 있는 플롯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의 뭐 사랑을 키워가든 우정을 키워가든 그러다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뭔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가고, 근데 그걸 지켜보던 제3자가 도와주고, 이러는 그런 플롯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이 조제와 호랑이, 이거는 아마 이 감수성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이 비슷하게 또 만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모르죠. 뭐 명작이라고 하면 원래 시대마다 또 변화하면서 리메이크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다. 이 작품은 한 번쯤은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리메이크해서 그렸길래 2019년인가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역시나 얘기하는 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전우님이 지난주 이런 기분이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은 저 더 심했어요. 저는 두 분이 다 별로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조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한 20년 뒤에 나오면은 뇌절에서 뇌절까지 가버리더라도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계절 바뀌고 다비님도 다시 개강하셨고 또 다들 네. 바쁘게 지내고 계신데 뭐 건강들은 괜찮으시죠? 요새 갑자기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니까 그러니까 문 닫아다 놓으면 덥고 그래서 창문 살짝 열어놓고 자고 이러다가 감기 걸리고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시나요, 두 분 다? 잘 해야죠. 저는 장염에 걸린 이후로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쓴맛을 아셨군요. 네. 장염에 걸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먹을 수도 없고. 아,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까 전우님이 장염 걸렸다고 하셨을 때 되게 걱정이 됐어요. 목소리도 초반에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분을 성수까지. 그냥 좀 맛있는 것 좀 먹겠다고. 그래, 오마카세 제가 꼭 쏜다. 내가 쏘고야 만다. 인정해야겠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2주 뒤에 또 방송 녹음하게 될 텐데 그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엔 제발 우리 셋 다 재밌었어요 하는 작품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녹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